2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오늘도 홍인표 선배 나오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티베트 관광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저희 이 팟캐스트 청취자분께서 중국 소수민족 얘기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수민족 얘기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 뭐 굉장히 많지만 특히 아무래도 이제 티베트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뭐 티베트 독립 요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현재 그 티베트 상황을 보면요. 지금 달라이라마 측이 중국과 대화를 다시 하겠다. 예.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 실제로 2003년하고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그때 달라이라마가 보낸 특사들하고 중국 측이 이제 향후 티베트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갖다가 일단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홍콩 특별행정구와 같이 이른바 뭐죠 그랜드 티베트 에어리아 같이 이렇게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걸 지정해서 일종의 고도의 자치를 갖다 허용해 달라. 이렇게 달라이라마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일단 티베트를 이렇게 허용해 줘 버리면 다른 소수민족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실제로 그랜드 티베트 에어리아라는 것이 사실은 일종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 2008년 3월 달에 그 당시 티베트 그때 봉기 44주를 맞아가지고 엄청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2010년 1월에 접촉을 끝으로 해가지고 양자 대화는 중단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티베트 동란 56주년이었죠. 3월 10일에 현재 그 인도 북부 다름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가 중국 지도부와 다시 이른바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대화가 재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티베트 쪽에서 이렇게 뭐 그랜드 티베트고요 이런 식의 구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기존에 이제 소수민족들에게 보장해줬던 자치구라든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그 자치권을 요구를 하는 것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티베트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한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잖아요. 그 좀 역사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청나라 때 보면은요, 중국의 종주권은 인정이 되고 예. 그 밑에 라마교 지배자,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정치적인 지배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영국이 나섰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티베트를 갖다 자기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아, 러시아까지 그렇게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국열강이 이제 사실 티베트 그 상류층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티베트를 중국으로부터 떼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예. 그다음에 실행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예. 국민정부가 들어섰는데 국민당 정부도 1930년부터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이를테면 그 티베트는 누구 편도 안 들고 중간에 서가지고 중립을 지켰거든요. 예. 그래서 독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 10월에 예. 그때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했고 근데 사실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유엔군이 좀 뭔가 도와줬으면 하고 아니면 영국이라도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1951년 5월에 보면 중국의 이른바 종주권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17개 항의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1959년에 라사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이 당시 달라이라마를 갖다가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뒤에서 뭐 조종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무려 사망자만 8만 6천 명이 났어요. 아, 그렇게 희생이 컸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9년 3월 10일. 그래서 이제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달라이라마하고 6천 명 정도가 인도 북부로 이제 망명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오늘날의 그 다람살라 망명 정부가 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티베트는 지금 자치구가 돼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의 보장을 받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965년에 시장 자치구라 해가지고 예. 자치구로 이제 인정을 해줬죠.
지금 티베트족이 인구가 중국 내에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 전체 합쳐서 한 600만 명이 된다는 거고요. 이 티베트 자치구 안에 있는 거는 한 270만 명이 살고 그럼 있고. 자치구 밖에 오히려 더 많이 흩어져 살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 이제 인접한 윈난성이라든가 스촨성, 칭하이성, 깐수성 이런 데까지 합쳐서 한 600만 명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는 그랜드 티베트 에어리어라고 이른바 달라이라마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티베트 자치구만 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깐수성이라든가 칭하이성이나 스촨성 이걸 다 우리한테 다 좀 인정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중국 전체 영토의 6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중국이 기존 틀로 갖고 있는 자치구를 넘어서서 보면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데 이렇게 뭐 북서 변경지대 이런데 거의 중앙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그 소수민족 지대들이 있는데 좀 그런 모델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중국 측이 보기에는 이것은 명분만 고도의 자치지 예. 사실상의 티베트 독립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아주 그걸 갖다가 의도가 있는 거다, 속셈이 있는 거다 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특히 입장에서. 그리고 또 티베트 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원래 고유의 영토에 또 한족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 거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그때 티베트 라사 갔다 오자 말씀도 드렸지만 그 원래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한족들은 그 돈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티베트의 광산 개발이라든가 이걸 하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티베트 사람들은 산이라든가 호수를 갖다가 신성하게 얘기해가지고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근데 한족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그래서 광물 자원을 갖다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빚어지는 민족 간의 모순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갈등이 쉽게 참 이게 해결이 되기는 힘든 문제네요.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으면. 네. 그런데 또 티베트도 그렇고 그 위구르족도 또 요즘 또 뭐 중국 정부가 위구르가 뭐 테러화 된다라든가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 얘기 많이 하고 좀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위구르족 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예, 위구르족도 지금 유혈 시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저번에 2월 17일 같은 경우는 보면 악수수라는 지방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위구르족하고 중국 무장 경찰이 충돌해가지고 서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래서 모두 17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3월 초 같은 경우는 허텐이라고 거기에서도 이제 위구르족 청년이 경찰을 끌어안고 자폭을 해서 사상자가 수십 명이 났는데 이제 그동안에 위구르족이 일으킨 신장 위구르 지방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을 보면 주로 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사용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경찰을 습격한다든가 아니면 폭탄을 사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슬람 국가 IS가 뭔가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하고 서로 손을 잡고서 이런 유혈 시위를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왜 관타나모 그 미군 그 테러범 수용소라고 했던 거기에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또 위구르인들 이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됐다가 나중에 또 풀려나서 결국 우루과이로 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항상 중국 쪽에서는 이게 아프간 쪽하고 또 가깝다 보니까 뭐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세력권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았는데 사실 정확한 실체를 참 알 수가 없어서 위구르족 조직 얘기도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참 짐작을 하기가 힘든데요. 어쨌건 이렇게 그 폭탄 테러 같은 것들 많이 나고 불안해지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 중국이 그쪽도 경제 개발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실 그 신장 위구르 지방도 저도 가봤지만 실크로드 유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 가보셨나요? 예, 갔죠. 거기도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실크로드 유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데 2014년 경우를 보니까 신장 위구르 지방을 찾는 관광객이 2013년하고 비교하니까 5%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09년 7월 5일에 그때 유혈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숫자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한족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 길거리 가다가 뭐 묻지마
그렇죠. 중국의 묻지마 살해 사건 또 이런 게 워낙 그렇죠. 이런 게 많이 나고 많으니까.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신장 위구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은 그 언제부터 중국 영토가 된 거예요? 예, 이게 이 원래 보면은 원래 청나라 때, 예. 청나라 때 강희 황제 때 예.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중앙아시아 초원에 위구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강희제한테 그때 그 당시 정복을 당했죠. 아, 제가 좋아하던 예전에 그 중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위구르족 여성 회족을 뭐 그 권룡제가 뭐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그렇죠. 예, 뭐 맞습니다. 예, 향비라고. 그런, 예, 향비요. 예, 예,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청나라가 이 위구르 지방 여기를 갖다가 한 100년 정도를 갖다가 지배를 했는데 그 당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865년에 보면은 한번 이게 막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무슬림 무장 세력이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이슬람 정권을 세운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강희제 때 정복을 당했지만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도 다시 독립을 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륭 황제, 사실 강희 황제, 옹정 황제, 걸륭 황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가경 황제 때 그 당시 태평천국에 난이 일어났고 예. 그때 이제 이걸 갖다 뺏긴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 이슬람 정권 같은 경우는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하고 정식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나름 공인을 받은 정부였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좌종당이라는 뭐 문신이 있는데 이분이 원정군을 이끌고 청나라의 문신인데 청나라 원정군을 이끌고 무슬림 정권을 타도했죠. 예. 그리고 좌종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장이 아주 중요하다. 신장이 중요한 거는 몽골을 갖다 유지하는 거고 신장하고 몽골하고 바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중요한 것은 몽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몽골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베이징을 갖다가 뭔가 보호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종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무엇보다 영토적인 야욕이 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오히려 그 영국이라든가 무슨 서방의 열강보다는 오히려 러시아가 우리 청나라에게는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러시아로부터 이제 중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몽골은 뭐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려면은 신장도 계속 그 지배권 안에 넣어둬야 된다. 그렇게 됐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종당이 이기면서 예. 신장은 다시 중국의 한 성으로 이제 한성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청나라라든가 아니면 뭐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 마오쩌둥의 공산 정권 한결같이 이제 신장을 갖다 중요하게 여겼던 거고. 그런데 이제 아편 전쟁으로 영국과 전쟁 벌였던 임칙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아편 전쟁 지고 난 다음에 신장으로 이제 신장을 귀향을 갔는데 이 임칙스도 보니까 그 신장에서 보니까 결국 중국에게 마지막까지 우왕거리가 되는 건 러시아다. 그 멀리 있는 영국의 러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임칙스도. 근데 그것은 사실은 다 과거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또 사실은 주변국들이 이렇게 뭐 그 땅을 넘본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위구르족이나 이런 소수민족의 테러라든가 그런 치안 문제 그런 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이죠. 예.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위구르족이라든가 티베트족 이런 소수민족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해가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전인대 같은 경우도 역시 반테러법을 갖다가 심의를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민족 갈등을 선동하는 언론인도 일종의 테러리스트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위구르족 쪽의 그 독립 언론들도 많이 탄압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인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도 올해 안으로 이제 이런 관련법이 통과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위구르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한 700명이 사망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사실 저희가 그 매번 보도를 하지는 않지만 틈틈이 뭐 17명이 뭐 어떻게 해서 숨졌다. 또 어떤 충돌로 테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와 공안의 그 진압 작전 중에 그런 일도 있고 계속해서 어떤 인명 피해, 유혈 충돌 소식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베이징의 그 천안문 광장에서도 한번 지프차가 그랬죠. 뭐 지프차 예. 돌다리 들이받았고 그래서 지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을 갖다 놓칠 수가 없는 게 티베트 신장 이런 불안정이 바로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그 집권에 예. 직접적인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 몽골족은 상황이 어떤가요? 예, 몽골족은 사실은 몽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족들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중앙 지도부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도 신장에 이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런 거는 꼭 뭐 몽골족 상하고 뭐 연관된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몽골족 청년이 18살이었는데 예. 그 18년 전에 살인 혐의로 사형을 당했어요. 하고 좀 많이 지나간 일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를 도우려고 갔는데 이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살인을 했다는 게 이제 그때 1996년 4월이었는데 예.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이게 2달 만에 사형이 집행됐거든요. 뭔가 석연찮은 과정이 있기는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1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또 살인범도 2005년에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진짜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억울하다고 했는데 결국 이게 18년 만에 뒤늦게야 이제 사실은 무죄다 결백함이 이제 사실 드러났는데 위로금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위로금을 받았다. 참 항상 이런 그 단발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 마이너리티 집단한테는 굉장히 참 아주 그 억울하고 그런 일로 항상 작용을 하잖아요. 이번 사건도 사실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소수민족, 몽골족의 처우에 대한 그런 뭐 상대적인 경종이랄까 뭐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국 내부에 이렇게 좀 그 덩치 큰 소수민족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참 사실은 대만의 이 소수민족인 고산족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중국 그 그룹 중에 한 팀이 대만의 그룹이었었거든요. 대만 고산족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실 고산족은 대만의 원주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4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대만 전체 인구 중에 한 2%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가 대만에만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대륙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젠성이라든가 저장성 해안가 거기 한 4천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런데 고산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쌀농사 하고 있고요. 산간지방이긴 하지만 쌀이나 밭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물고기를 잡거나 이제 사냥을 해서 먹고 산다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대나무 짝이라든가 또는 뭐 도자기 만들기는 수공예 제품도 생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또 이를테면 자신들의 언어도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그 인도네시아 어계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 중국이라든가 이 동북아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예전에 1997년 정도 돼서 그 당시 대만에 그 라니다오라고 영어로 말하면 오치드 아일랜드라는 데인데 예. 거기 대만 핵 폐기물 처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취재를 갔는데 그때 그분들 이를테면 핵 폐기물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다 이것이 고산족들 그런데 인상부터가 완전히 그러니까 남방계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아니 그러면은 항상 어느 나라에서나 중국이나 대만뿐 아니라 어디서나 힘 없는 소수민족 거주지나 이런 데를 핵폐기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예,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섬이 별로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소수민족들이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은 사실 고산족이라고 하기는 못한데 거의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외성인, 본성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소수민족 같은 느낌을 갖다 제가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대만에 살고 있는 고산족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 예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구전 문학이 이제 풍부하고 예. 신화라든가 전설 민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만을 가면은 나루안 웰컴 투 차이나 웰컴 투 타이완 이런 간판을 예.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루안이라는 것은 이 고산족이 그 13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한 종류가 뭐냐면 아메이족이 있습니다. 아미족. 아메이족이 이제 환영한다는 그 말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 말. 그 사람들의 말. 네. 그렇습니다. 원주민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대신에 문자는 없어요. 문자는 없는데 말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얘기는 또 이제 역시 고산족이다 보니까 해발 한 5,000m에서 2,000m 정도 이런 산간지방에서 주로 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일종 뱀무늬를 갖다가 그런가요? 수공예 제품에다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꼭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왜 뱀이냐? 뱀을 갖다 토템으로 숭배하는 이런 민족이다 이런 거고요. 뱀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사실 대만 섬에 거주한 게 6,000년 전부터 거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몇십 년 전부터 황폐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정부가 역시 관광업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네. 원주민 마을 같은 경우도 역시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족 고유의 전통과 관습도 점점 깨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딜 가나 이 관광지화 되면은 그걸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좀 소수 집단들은 결국은 항상 그 피해를 보는 좀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대만에 가게 되면 이 고산족 문화 이런 것도 참 많이 보고 싶어지는데요. 근데 정작 고산족이라는 말은 대만에서는 쓰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만 주로 쓰는 용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대만은 이 말을 안 씁니다. 그 대만 당국은 이제 산지 원주민 아니 또 평지 원주민 이런 말을 갖다 법률적으로 쓰고요. 또 그다음에 산지 동포 이걸 줄여가지고 산포라고 쓰고요. 그리고 고산족 같은 경우는 이제 1945년 항일 전쟁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기고 난 다음에 중국 대륙이 대만에 있는 민족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원래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만에서 별로 안 쓰고 그런데 또 그 원주민들이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고산족이고 또 평지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한족이 융화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훑어봤는데 이 중국의 소수민족은 대체 몇 개나 되나요? 예, 이게 뭐 중국은 사실 예로부터 다민족 국가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소수민족이 얼마나 있는지 명칭은 무엇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왕조 시절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이제 민족 식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처음에 한 400개 민족이 됐다고 그래요. 세분화하면 그렇게. 예.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민족을 갖다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합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종족적인 이런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53년부터 요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거 민족 식별 작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민족 식별 작업을 해가지고 쭉 보면은 1990년에 제4차 인구 센서스가 있었는데 그때 소수민족이 55개다. 한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56개를 갖다가 최종 확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그 민족 구분은 1990년에 확정이 된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1990년에 이제 발표했을 때 보니까 소수민족은 55개다. 인구는 9,120만 명이다. 와, 소수민족만 해도 1억 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전체 인구의 한 8%대 이걸 갖다 확정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소수민족 중에서 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이 바로 장족이라는 데인데 장족. 예. 장족은 여기는 2010년 같은 경우 보면은 1,692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선족 이건 인구 순위로 보니까 14번째인데 인구는 183만 명이었다. 그 장족이라는 건 무슨 장족 자치구 이런 것 여기저기 이름이 붙어 있던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광서 장족 예. 자치구 할 때 그 장족.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역시 그 뭡니까 티베트를 말할 때 그 짱이 있고 예.
여기는 장은 庄이거든. 庄. 庄족이라고 쓰는 그렇죠. 그래서 그 말하는 그 庄족이라고 말하는 그 장족이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참 그 중국이 그 한자녀 정책 원래 뭐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다고 하지만 그거 할 때도 이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그걸 좀 그 조치에 적용을 받지 않게 한마디로 그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해서 한족들도 이제 그 혜택을 본다고 할까 그 이제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자녀 정책이라는 게 이게 1978년부터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족에만 해당되고 소수민족은 2명 아니면 3명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 인구 증가율이 한족을 앞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것이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소수민족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자녀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아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인구 고령화 사회. 예.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자녀 사회를 갖다가 계속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있대서 풀어준 거고요. 예. 그중에 하나의 요소로 뭐냐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2005년만 하더라도 소수민족 인구 증가율이 한족 7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민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역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왜 우리한테는 한자녀를 강요하고 소수민족 저 사람들한테는 한자녀를 갖다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오히려 중국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의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민족 인구 비례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게 다민족 국가인데 우리가 그 중국이 그래 불안정 요소를 갖다 더 부채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소수민족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놓고 사실 서방에서는 뭐 티베트 탄압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또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 영토적인 통합성은 뭐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좀 총평을 하자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을 보면은 민족 평등 정책하고 민족구역 자치 정책입니다. 그리고 평등과 자치라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평등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소수민족한테는 그 시험을 칠 때 입학 시험을 칠 때 우리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어퍼머티브처럼 그렇게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그 배려가 있죠. 예, 배려가 있고 또한 그 소수민족의 언어를 갖다 선택할 경우에는 훨씬 유리하게 점수를 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또 어떤 얘기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흑룡강성에서 뭐 문과 장원이다 수석 합격을 많이 하는데 그게 조선어 시험에서 점수를 갖다 너무 잘 주기 때문에 아니냐라고 한족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실력도 있지만 그 속에는 그런 좀 거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것이 이제 민족구역 자치 정책인데 이 그 자치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스탈린의 민족 정책을 갖다 모방한 거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이게 연방제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고 그래서 소수민족들한테 부분적인 자치를 허용한다 이런 건데요. 지금 아까 물어보셨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어떠냐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뭐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중적인 평가다. 하나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족 정책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2008년 3월 14일 날 엄청난 티베트 유혈 사태가 났고 그다음에 2009년 7월 5일을 보면 위구르족 또 대규모 유혈 폭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 사실은 완전 실패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아주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 문제는 해마다 1억 5천만 명의 중국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노동 때문에 이주를 하는 건가요? 이주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주로 티베트라든가 위구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내몽골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거기서 뭔가 돈을 벌려고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현재 가서는 한족이 정치 경제 문화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다 보이는 거고요. 당연히 거기 가서. 그러면서 소수민족은 주변화 또는 그 차별화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는 역시 삐과 그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옛 소련처럼 소수민족이 따라 독립하게 될 거냐. 아니면 중국의 공산당 버티기 정책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이제 끝까지 하나의 중국의 울타리 속에서 계속 있을 것이냐. 이런 어떻게 건.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민족 독립, 유혈 폭동이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미국의 시민권처럼 소수민족 문제를 확 풀어버리자. 그러니까 당이 앞장설 게 아니고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민족 정책을 펴자 이런 건데요. 미국식 용광로 정책을 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소수민족이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동안에 이를테면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당서기가 왕러치엔이라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일단 당서기를 했다가 2009년에 유혈 폭동이 나가지고 그래서 온건파를 다시 보냈거든요. 온건파를 갖다 당서기로 보냈는데 여전히 유혈 폭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시진핑 주석은 그때 위구르 사태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강성이다.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쉽게 마무리될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소수민족과 소통을 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중국의 그 나갈 길에 그러니까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계속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그 경제 발전, 그다음에 주변 부화되는 사람들 이런 문제랑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딱 민족이다 이것만 갖고는 참 선을 그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하셨어요.